역시 이제 문제는 바로 일본 서기라고 하는 자료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임나무설을 구축하는 가장 전체적인 논리, 그리고 이제 가장 일관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서기라는 책 속에 신공항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 한반도 전체를 번국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국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일본 서기에 관철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서기라는 사서의 성격에 대해서 박지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박재유입니다. 그 일본 서기 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본 고대사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일단 천황 중심의 그 중심 사관, 율령 중심 사관, 그러니까 천황의 그 중심 사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행동의 주체가, 그리고 복속해야 될 대상자가, 그리고 복속 당할 대상자, 그리고 이제 복속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모든 것이 다 천황이다. 이런 것이 귀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서기에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한반도 제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특히 오늘 임나일본부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알라라든지 뭐 대가야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야 제국들에 대한 어떤 그 지휘권이라고 할까요? 모든 종속 관계되는 것들이 전부 천황과 중심이 되어 있다. 천황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러한 게 이제 기본 토대가 돼서 이 일본 서기의 대외 관계 기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러한 그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이게 일관되게 모든 한반도 삼국이라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이제 일본의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일본 서기에 대한 어떤 편찬 태도라든지 편찬 방침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서기의 어떤 편찬 과정과 편찬 자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제 편찬 과정은 이제 720년에 이제 일본 서기가 편찬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 이후에 편찬된 속 일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20년에 일본 서기가 30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지금 한일 학계에서는 일본 서기가 그때 720년에 30권으로 일괄되게 편찬된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681년 단계에서부터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40년간에 걸쳐서 일본 서기는 30권에 걸쳐 만들어진 거죠. 자, 40년에 걸쳐서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려면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예컨대 일본 서기 30권은 1권부터 30권, 즉 1, 2권은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권부터가 일본 초대 천황이라고 부르죠. 신무천황기예요. 그리고 쭉 가서 아까 이제 칠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토항과 조금 관계되는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9권에 신공황후 섭정기가 나옵니다. 일본 서기 30권 중에서 황후만 별도로 기를 만든 거 그거 달랑 하나예요. 자, 신공황후 섭정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송서, 오왕 송서와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제 웅략천황이라고 하죠. 웅략천황이 14권에 나옵니다. 14권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나와 관련돼서 임나일본부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체기가 17권에 나오고요. 그리고 19권에 바로 비로소 임나일본부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임나일본부, 즉 임나 뭐 대가야도 그때 비슷하게 멸망하죠. 가야 제국들이 동서로 동쪽에서는 신라, 그리고 서쪽에서는 백제 양 협공을 받으면서 그 가야 제국들의 어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신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사건도 사건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중심으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일본 서기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그 편찬 과정 속에서 보면은 681년 단계는 이미 아시다시피 백제가 멸망되어 있고, 그리고 고구려도 이미 없고,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는 통일신라식인데 많은 백제인들이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에서 이 백제 멸망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는 뭐 신라가 통일해서 백제는 없어졌지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대 국가의 모습들을 막 갖추기 시작해요. 율령이 서서히 들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어떤 제도라든지 사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한일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그거는 백제 망명인들이 그러한 것들 역할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많은 문서 기록들이 당연히 백제는 멸망했으니까 그런 기록들을 가져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져가서 그러한 기록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 자료가 우리가 흔히 이른바 얘기하는 백제삼서입니다.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봉기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삼서가 일본 내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원자료는 백제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삼국 사기와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 이 세 개의 백제 삼서는 일본 서기에 바로 주로 대외 관계 기사에 인용이 되는데 인용될 때 원서가 개작이 됐던 인용되는 과정에서 일본 서기 편찬자가 개작을 해서 실었던 모든 게 다 천황 중심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백제 망명인들이 백제에서 만들어진 원사료로 가서 자료집을 만들었다면 그 주체는 백제 왕이 돼야 될 텐데 일본 서기에 실었다 보니까 주체를 전부 천황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마찬가지로 백제가 가야 지역에 진출해서 가야 지역의 어떤 그 수장들이라든지 일본에서 건너온 어떤 사신들과의 관계에서 백제왕의 주체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하나를 플러스 시켜요. 뭐 천황이 이렇게 시켰다라는 기록이 추가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임날본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본 서기 아까 홍성화 선생님은 일본 서기의 대외 관계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한반도 관련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즉 660년 즉 일본 서기의 7세기 때 즉 백제 멸망 이전까지의 대외 관계 기록들은 대부분이 백제 관련 기록에서 차용해 오고 일본 자체의 공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개인의 수기라든지 또는 연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660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이전까지 즉 임나일본부도 그렇고 다 백제의 관련 기록들, 또 백제의 원사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편찬된 백제삼서라는 그런 사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신공기, 9권의 신공기, 그 이후에 쭉 그리고 19권까지 훈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공기에는 백제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서가 인용이 됐고요. 웅략기에는 백제신창과 백제기가 같이 인용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17권 개체기하고 그리고 19권의 우리 이제 훈명기에는 백제본기라고 하는 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책에 남아 있지는 않아요. 일본 서기 속에 서명이 백제기에 이르면, 백제신찬에 이르면, 백제본기에 이르면 이렇게 해서 본문이 나와 있고 각 주 이렇게 세 주로 다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서들이 있다라는 건 720년 681년서부터 720년 40년 동안 일본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이 백제삼서가 있었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 사서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 진행형이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 망명인들이 원자를 가져가서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 서기가 편찬되니까 제출해. 왜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일본에서는 그 이전까지요 일본 자체의 어떤 대외 관계 기록들이 잘 남아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연도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 서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대외 관계 기사 외에 일본 국내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이 전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급조했다라는 거죠.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외관계사 위의 것들은 사실은 급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급조했는데 때 뭐를 얘기하냐? 천황가에서는 사료가 없으니까 각 시족들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 시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출할 때 일단 천황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천황이 시켰다. 우리 시족도 천황이 시켜서 이렇게 한반도에 가서 교류를 했다라는 것들을 다 넣습니다. 당연히
백제도 멸망하고 나서 이미 백제의 망명인들이 일본에 살지만 결국은 일본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천황 중심으로 개작을 했든 아니면은 제출 그냥 했는데 일본석이 편찬국에서 편찬한 애들이 야 이건 천황 중심으로 가야 돼서 바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사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교묘하게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중심이 천황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백제 그 일본 서기의 그 대외 관계 기사가 그렇게 되고요. 그 대외 관계 기사에서 임나 일본부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임나 관계 기사인데 임나 관계 기사는 일본 서기에 100여 곳이 나와요. 근데 100여 곳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그 백제 3사와 관련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일본 서기 임나 관계 기사도 백제와 외의 관계가 기본이 됐고 그러한 내용들이 일본석이 편찬되면서 천황이 실리게 됐고 또 플러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나 일본부와 관련돼서 임나 일본 부신, 임나 그 일본 부경, 일본부 집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소속된 인물들이 보면은 외계 인물들이 나와요. 외에서 파견됐든 외에서 건너갔든 이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인물들이 이름이 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건 뭐냐? 즉 일본 서기가 흔명기에서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기록이 만들어질 때 백제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뭐도 했냐면 일본 측 가기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측 가기도 윤색이 됐고 왜곡이 됐대요. 천황 중심으로. 자, 아까 서부경 선생님이 송서 5왕 얘기하시면서 5세기 후반 6세기 저는 6세기 전반까지도 그랬다고 보는데 5세기 후반 단계에서는 일본에서 일원적인 통일체가 구성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즉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한반도와의 교류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고고학 유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예컨대 임나 집사라든지 임나 경 같은 거 보면은 적신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는 길비신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적과 길비, 특히 길비 지역은 오늘날 일본의 오카야마예요. 세토나이 지역의 중심이 있고요. 거기는 예로부터 일본 서기에도 5세기 후반 때 반란으로 기록이 되는데 천황한테 반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당시 독자적인 계속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바로 한반도와 교류했던 시족들의 잔존인 거예요. 임나접사라는 것은, 임나경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일본 부로 가면서 천황이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나 일본부의 구성을 보면 바로 가야 수장층이 있고 일본에서 파견됐다는 대화 그에서 파견했다고 하는 관인이라고 있는데 바로 스에마츠 같은 경우는 대화 정권 일본 왕이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임나 그 일본 관인은 대화 정권에서 파견됐던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야와 일본 열도와의 관계 속에서 남았던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예속되지 않았던 일본의 그 천황에 예속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본 서기에는 표현할 때 임나경, 임나지사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좀.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그 임나일본부 그 일본 서기라고 하는 그죠, 사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왜곡돼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단적인 증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나은주 교수님의 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그 그죠? 굉장히 복잡한 논리로 설명하셨지만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게 고딕으로 짙게 해놓은 글자가 보이시죠? 이게 그죠? 신공기 49년조 안에 거기 보면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평정했다. 369년에 그죠? 그런데 이 남가라는 김해를 뜻하고 가라는 고령을 뜻합니다. 근데 이 고령이라고 하는 게 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광개토 대왕이 남정한 이유입니다. 그 전에는 탁순으로 불리다, 반파 이렇게 불리다가 가라라는 명칭으로 쓰이는 건 훨씬 이후의 일인데 이미 369년에 그죠? 신공화국가 이 나라를 평정했다. 거짓말인 거죠. 이때는 이 나라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 일본 서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 서기란 책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게 일본 사실 스에마츠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이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깊이 음미하지 못했습니다. 또 임날부 말이 나오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조선 총독부가 똑같이 그죠? 임나라를 지배하는 일본의 어떤 지배 기관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작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그죠?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예서 임날부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그죠? 오히려 백제왕의 지시를 따르듯 이런 모순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게 지금에 와서 좀 더 일본 서기의 기록들을 이게 찬찬히 검토할 필요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또 하나의 축이죠. 사실 일본 서기라고 하는 사서가 임날부설의 중요한 축인데 역시 그것도 대단히 이렇게 정말 흔들거리는 어떻게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축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의 자료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이건 뭐 그죠? 우리 비석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묘년조 기사입니다. 그 신묘년조 기사에 대해서는 다시 홍성학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이제 신공황후에 대한 기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칠지도라는 것이 발견된 이후에 일본이랑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정도로 이제 연구가 됐고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광개토왕 비문과 연결시켜서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 배경이나 이제 상황 설명을 이제 미리 먼저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신묘년조, 광개토왕 신묘년조는 지금 남인 선생님이 쓰셨던 그 글에 보면 이제 9페이지에 이제 제일 위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원래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원래 옛날부터 속민이어서 조공을 해왔는데 외가 신묘년에 391년이죠. 레도 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그다음에 이제 뭐 백잔 그다음에 글자가 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 그래서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이제 그 기록을 이제 근거로 해서 소위 이제 임나일보부 설을 이제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갖고는 이제 저희도 과연 이 고구려라고 하면은 이게 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이 391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서 백제 신라를 파하고 이제 신민을 삼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깊었었죠. 사실은요.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과연 그렇다면 이 문장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광개토왕 비문에 대해서는 광개토왕에 대한 전체에 대한 비문은 좀 구조적으로 좀 짜임새를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그 중간부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꼭 그 위에 전치문적으로서 왜 이 전쟁을 고구려가 수행해야 했는지 배경이라든지 어떤 정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꼭 앞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이 신묘년조,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옛날에 원래는 그 속민이어서 조공을 해왔는데 외가 390년에 바다건너서 백제하고 신라를 파해서 신민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고구려가 백제를 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를 치기 위한 하나의 전치문이라고 할까요? 이거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그렇게 돼. 근데 많은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구려가 이 광개토왕 비문은 고구려가 아주 위대하고 광개토왕이 아주 그냥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인물로서 현창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찌질한 그런 기록들은 다 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해야 내가 그걸 무찔러 갖고 정의의 서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물론으로서 우리가 전치문이나 그 정당성이나 그 역사적 사실이 나오는 그 앞에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로서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백제를 치는 데 있어갖고 옛날에는 백제하고 신라가 과거에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는데 390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으니까 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백제하고 신라가 속민에서 과거에 조공을 해왔다라는데 사실 고구려가 백제를 쳐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전에 따로 있었습니다. 광개토왕의 바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광한테 371년에 근초광이 평양성까지 와갖고 그때
고구원학이 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4세기의 중후반 정도에서는 당시 한반도 내에서 고구려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한반도 내에서는 백제가 가장 큰 그런 정치적 세력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볼 때 오히려 이 고구원왕이 죽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구려가 체제를 정비하고 그래서 소수민왕 때 들어와서 뭐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 중앙정치를 강화한 다음에 그의 손자였던 광개토왕이 백제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광개토왕 비문에는 고구려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해야 되니까는 거기에서 뭐 자기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여기 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구려의 찌질한 얘기를 여기다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백제가 또 조공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조공을 해왔다 하는데 사실은 광개토왕 비문 내에서도 이게 이 내용이 틀려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백제를 치는 내용이 있어갖고 백제가 이제 아신왕이 노객이 되겠다라고 항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일본하고 이제 화통을 하는 장면이 그 비문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외가 이제 신라를 침입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마 이제 그 외가 신라에 침입하는 내용은 백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삼국상이나 일본서 그러면 전지 태자였던 전지가 이제 일본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아마 이제 군사력이 이제 아마 일부 지원군으로 이제 왔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기보병 5만을 보내갖고 신라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러면 예전에는 신라가 고구려에게 청명한 일이 없었는데 이 일이 광개토왕이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준 이유로서는 그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조공을 해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편에는 그 이전에는 조공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앞에 10몇 년째에는 옛날부터 뭐 조공을 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광개토왕 비문 내에서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 고구려와 백제와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 백제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되고 오히려 외부에 있었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크게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고구려에 대한 위대성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들이 아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 사실 볼 수 없다. 이쯤 일단 광개토왕 비문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료가 역시 그 구쪽이 제시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백장과 신라가 과거에는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10여 년 이래로 외가 건너와서 이렇게 지금 백제와 신라를 그죠? 이렇게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방금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전에 백제가 오히려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양에 싸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속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역사학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여기에 100% 사실을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이 시기에 과연 그죠 이렇게 백제가 또는 신라가 그죠 속민했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역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민영 기사 자체에도 우리가 그죠 의심의 눈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4개의 축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이신 한 말씀만 하십시오. 네, 제가 의도했던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큰 공부가 됐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스에마스가 얘기하는 그 임나 일본부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제 일본 학계 주류의 학설의 대전제는 최소한 일본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은 차치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한반도 관련된 한일 관계 사이에 있어서의 몇 가지 대전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기본적으로 역사학에서는 이제 그 역사인지 아닌지는 좀 더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완성된 게 720년에 일본 서기로 이제 역사서는 편찬되고요. 국가의 시스템으로는 701년에 8세기 초에 지금으로 하면 이제 헌법 체제가 갖춰지는 701년 대보 율령이라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라고 한 역사서는 어디까지나 8세기 701년 내지는 720년 현재 시점에서 거슬러서 그 이전의 역사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에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일본 학계의 이해는 4세기 역사상을 사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이에 5세기 그림을 그리고 6세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7세기 그림을 그린 다음에
4, 5, 6, 7세기의 역사상을 그림으로 내놔야 그게 역사학의 방법론인데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8세기에 그려진 그림을 역으로 복원해 가지고 8세기가 이랬으니까 7세기는 이래야 되는 거고 7세기가 이랬으니까 6세기는 이래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단추가 임나 1본부라고 하는 369년에 가야 제국을 석권해 가지고 직접 지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백제 신라는 간접적으로 세력관에 뒀다. 이런 그림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369년 단계에다가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이제 역사학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최소한 세이마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학자들은 이근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가 이제 이미 한반도를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의 얘기니까 당연히 태고적부터 한반도의 역사는 일본 열도의 밑에 있었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중요한 4개 축 이에 바로 임나 1본부를 이제 정립된 게 세이마스다. 다만 그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되시고 확인하신 것처럼 그 4개의 토대가 다 바로 모래에 의해 쌓은 성과 같은 거다.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플로에서 궁금하신 점이다.